지난 4년간 위반 사례를 보면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표절밖에 없습니다. 한자로도 쓰고 영어로도 제시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표절은 뭐냐? 이게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자로 쓸 때 표자도 남의 걸 훔친다는 뜻이고 절자도 훔친다는 뜻입니다. 뭘 훔치느냐 하면은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연구자료, 남의 글 이것을 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표절이고,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이렇게 정의했는데 결국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갖다 쓰는 거, 이렇게 하면은 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부정행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흔히 일어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표절입니다. 알아야 될 부분이 많고, 우리가 이제 연구윤리 점검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연구자한테 소명하라 그러면 대부분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표절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긴 알았는데 바빠서 실수를 했다, 자세하게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독자들이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소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절은 법이나 지금 앞에서 본 그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서는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앞에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정의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뭐가 표절이 되는지 이걸 연구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연구기관에 계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외부 연구윤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떤 경우에 표절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표절의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5가지를 저희들이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표절이 됩니다. 첫 번째, 단순 출처 미표시입니다. 남의 글이나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표절이죠.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표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두 번째, 이 경우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윤리 점검해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닌 경우, 특히 그 제3의 언어로 러시아어라든지 뭐 이런데 나온 것들을 번역해서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쓰더라도 그 번역한 원전 이거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2차문헌 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문이 있고 번역본이 있을 때, 또는 1차문헌이 있고 2차문헌이 있을 때 내가 본 것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 다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둘 다 표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본 것, 내가 번역본을 봤으면 번역본을 표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을 보고 내가 인용을 해왔는데 출처 표기는 원문을 표시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그걸 2차 번역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안 했다 해서 2차 번역본에 출처를 미표시한 게 되죠. 이런 경우를 2차문헌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원문을 많이 받고 해외 선진 그런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내가 리뷰를 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윤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라 해서 출처 표시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져온 남의 것 전체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만 하는 겁니다. 일부에만. 두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한 페이지만 표시한다든지, 문장을 세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에만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출처 표시 위반, 연구윤리 표절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말 바꿔서 이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졌은 경우, 이거를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위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도는 단순 출처 표시가 제일 많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5번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서를 동시에 뭐 여러 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포괄적 개괄적으로만 하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쓸 때 어떤 그 소개하는 부분이나 선행 연구나 연구 방법론이나 서론 부분에서 내가 과거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번에 새로 다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목이나 뭐 어떤 해당되는 페이지 시작 부분이나 뭐 절이나 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 부분은 언제 것을 내가 참조해서 작성했다, 요약했다 이렇게 표시하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출처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것을 요번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과거에 했던 것을 이번 연구의 목적에 맞게 말 바꿔 쓰기 하거나 요약해서 제시해야 되지, 그걸 컨트롤 V, 컨트롤 C, 그러니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뭐를 참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연구 보고서가 일종의 짜집기 하는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연구했는 거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썼을 때는 이번 연구에 맞게 그거를 다시 리라이팅해서 요약해서 써야 되지,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서 참조했다고 표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연구윤리 표절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뺐습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양적, 질적 주종관계라고 해서 연구 보고서의 표절 출처 표시가 원칙대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내게 주가 되지 않고 남에게 주가 됐을 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게 그러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기준에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 기준을 뺐습니다. 뺐는데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면 그런 게 많죠. 뭐 출처표기 다 돼 있고 이렇게 되지만 자기 게 없고 다 그냥 남의 것만 가져와 가지고 작성하면 그게 출처표 100%다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5가지의 경우가 해당되면 연구윤리에서 표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 표절에 해당되는 원칙 5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예외인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이 일반 학술적인 논문 쓰던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보고서를 읽는 주된 독자도 다르고, 그리고 이 보고서의 분량이라든지 또 보고서를 우리가 쓰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반 논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논문에서 요구하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논문이든 책이든 뭐 보고서든 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원칙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인정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10가지를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여기 지금
직접 인용이라는 게 나왔죠. 아시다시피 직접 인용은 타인의 글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런 법 조항이라든지 어디 중요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인용할 때는 원칙이 반드시 인용 보호와 페이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걸 위반하면 논문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인용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인용 보호는 안 달아도 그거를 양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페이지는 밝혀야 됩니다. 직접 인용했을 때는. 두 번째, 선행연구의 소개, 방법 없는 기술, 외국 사례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제작물을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말이 깁니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심 몸통 부분이 아니고 서론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해놨던 연구 결과 또 동료가 과거에 했던 연구 결과에서 내 보고서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하고 내 연구에 맞게 그걸 요약하거나 재서술해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쓸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연구 보고서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동연구 우리 하면 총괄 보고서 있고 세부 보고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보고서를 쓸 때 그때는 세부 보고서 4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1장은 1권을 요약한 것이고 2장은 2권을 요약한 것이고 이렇게 됐으면 그 장 시작할 때 이거는 1권을 참고하였음, 이거는 2권을 참고하였음 형식으로만 하고 본문에서 각각에 대해서는 출처 표기를 기준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협동용 보고서 그렇고요. 네 번째, 연차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보고서 쓸 때 작년에 했던 게 있고 올해 할 게 있고 내년에 할 게 있을 때 올해 작년까지 어떤 연구가 되어 왔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거는 작년 보고서 몇 쪽 몇 페이지 어디 부분 이거 다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시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판례, 법령 이런 게 인용할 때는 약식으로 판례 번호는 법조항만 표시하면 되고 출처 표시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연도도 필요하고 저자도 필요하고 출판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판례 번호, 법조항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표, 그림, 사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표, 그림, 사진을 출처 표시할 때는 반드시 양쪽에 표, 그림, 사진의 위나 밑에 표시를 하고 그 표, 그림, 사진을 설명하는 본문에서도 같이 출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 보고서에서는 표, 그림, 사진에만 출처 표시를 하고 본문에서는 출처 표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표, 그림, 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알 수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본문에서 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되는데요. 학위 논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 하라는 경우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학계에서 널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가 출판이 된 거냐, 뭐가 출판이 안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학위 논문도 굉장히 이제 널리 이게 출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출처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은 50부면 50부 이렇게 찍어서 자기 학교 도서관에 있다 이런 전제를 깔기 때문에 외부 사람 자기가 그걸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모른다 해서 이 부분에 예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판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ISBN 뭐 이런 출판 공식 표기 있잖아요. 그게 부여되어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하나의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 보고서,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본인의 이전 보고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용역 보고서 요약을 하거나 정책 제안할 때, 이럴 때 자기 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이제 각각의 세부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 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 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본인의 연구 보고서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이 경우에는 이거는 연구 초고 어디서 가져왔고, 이거는 이슈 페이퍼 어디서 가져왔고, 이거는 연설문 어디서 가져왔다 표시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앞에서 말한 것은 출판되지 않았다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슈 페이퍼가 공식 출판된 이슈 페이퍼다 하면 그건 당연히 출처를 표기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식 출판물이 아닌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적을 추가하지 않은 정책적 제안을 적재한 범위에서 연구보고서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그렇죠. 정책적 제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보고 쓸 때도 이건 정책적 제언 몇 페이지 가져왔다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나, 이건 참고로 제시한 것인데요. 이미 출간된 본인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국문으로 보고서를 쓰고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이제 학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 출판 규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문으로 된 보고서를 영문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걸 읽는 주된 독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게 이제 그 이중계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의 보고서를 썼으면 그거는 하나의 성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영문을 번역해가지고 두 건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영문으로 나온 것을 실적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연구자로서 은퇴하실 때까지 이 연구윤리 기준을 몰라서 내가 실수를 했다 하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이 연구 부정행위가 예방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한 가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